과학기술자 사회와 과학기술과 사회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이제 제목을 받았고 이 분야의 이제 연구들을 이제 크리티컬하게 이제 리뷰를 좀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제 기술경영경제학회 그 회원 여러분들이라든가 혹은 뭐 스태프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조금 생소하게 여기실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워낙 좀 크다 보니까 제가 좀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막 건너뛴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고가 그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기술 혁신을 연구하는데 사회에 대해서 왜 사회학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일단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혁신 연구가 이제 지난 20-30년 동안 하나의 학문 분야로 성장하면서 이제 인티디스플리너리한 학문으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제학이라든가 정책학이라든가 행정학이라든가 여러 분야들의 이제 학자들, 과학 기술을 이제 혁신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야의 이제 학자들이 모여서 학제적인 연구로 이제 성장을 해 왔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초창기에는 기술의 확산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학적인 연구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인볼브가 됐었고 그래서 많은 그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점점 이제 기술 관리학이라든가 기술 경제학이 혁신 연구의 이제 주축이 돼가면서 사실 이제 사회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조금 그 배경에서 사라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 10여 년 사이에 혁신 정책이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더 나은 사회라는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기 시작을 했고 이후에 이제 8차 리서치 프레임워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어제 대선 토론에도 나오던데 뭐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과학기술과 사회가 하나로 엮여서 이제 같이 움직인다라는 말을 이제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사회와 기술을 단지 떼어놓을 수가 없고 이 둘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혁신 이론 속에서는 이제 사회기술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강조되고 이제 이러면서 혁신 연구에서도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그 문제 제기 그리고 관계에 대한 강조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혁신 연구가 계속 발전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주변 학문들로부터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많은 이론적 자원들을 가져오고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마틴이라는 학자가 지난 20-30년간의 혁신 이론들의 어떤 추이를 이렇게 보면서 강조한 바가 이제 좀 더 새롭게 주변 학문들과 관계 설정을 하고 주변 학문들로부터 좀 더 이제 인풋도 받고 해야겠는데 그 중에 가장 유망한 분야가 과학사회학 그리고 과학기술학 분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금 제가 오늘 프레젠테이션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첫 번째 주제는 과학기술자 사회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자 집단의 성격에 대한 연구가 그럼 도대체 왜 중요한가라고 말씀드린다면 아까 일부에서도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학기술자들은 하나의 전문가 집단으로서 다른 집단들과 다른 어떤 문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문화 같은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안에서 과학기술 정책이 만들어지고 해야만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혁신 이론 보면 이제 기초 연구에서 응용, 확산으로 이런 식으로 선형적 관계를 이제 가정을 하는데 이때 과학기술자들은 아주 그냥 추상적인 전문가 집단으로 하나의 인풋 요소로 투입될 요소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론이 만들어지고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자 집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다른 사회 집단과 다른 어떤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독특한 규범과 내부 질서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 또 다른 의사라든가 이런 다른 전문가 집단과는 달리 자원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든가 다른 외부에서 자원을 가지고 와야지만 자신의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면에서 보면 또 활동을 제약을 받고 자율성이
굉장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의존하고 자꾸 국가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그 힘의 어떤 역학관계에 의해서 과학기술자 사회 각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각 시기별로 각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과학자 사회의 특징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 선행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과학기술자 사회에 대한 연구가 물론 이제 한국에서 먼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서구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서구에서 어떤 관심사에 의해서 소개됐는지를 아주 짧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고 또 그 결과가 서구의 이론들과는 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자 사회에 대한 연구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 다 서로 엮여져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과학기술자의 규범과 가치관에 관련된 연구들이 초창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 주로 과학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과학자 사회를 과학자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와 소사이어티의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커뮤니티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회라는 것은 보통 뭐 법이라든가 어떤 명확한 규정에 의해서 역할과 지위가 분담되고 그 가운데에서 서로 간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커뮤니티라는 것은 그런 것이 없죠. 그래서 특별히 꼭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딱 만들어졌다기보다도 내면화된 규범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초창기의 사회학자들이. 물론 여기에 대해서 그 이후의 학자들은 정말 그러냐라는 어떤 다른 질문들도 물론 제기가 되었었고 그래서 사실은 규범에 관련된 관심사는 많이 사그라들다가 20세기 후반에 과학의 상업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학술과학의 전통으로부터 뭔가 막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변화가 단지 뭐 제도적인 것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의 규범, 가치관 혹은 행동들에도 막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변하는 모습을 뭔가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잣대가 필요한데 그 잣대가 무엇일까를 연구하다가 학자들이 어떤 규범 같은 것들 그러니까 머튼이 이야기했었던 어떤 그 과학 사회의 어떤 규범 구조라고 불리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시 재부각되는 그러한 측면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내 연구들에서는 사실 가장 큰 이야기가 머튼은 과학 사회학에서는 규범이라는 것이 단지 가치관 혹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학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논란과 들을 전부 다 겪어서 한국에서는 그것이 과연 꼭 필요한 것이냐라는 논쟁은 사실은 별로 없었었고요. 단지 가치 중립적인 어떤 잣대로서만 그러니까 이념형으로서만 규범을 이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적인 연구들도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한국의 과학기술자들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상업지향적이고 응용지향성이 뚜렷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서구의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비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 연구가 어떤 상업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그 연구 결과를 그러니까 6개월 이상 발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생각하느냐라고 생각할 때 서구에서는 그것을 일탈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과학자들은 제가 설문조사를 한 경우에 보면 60% 정도가 그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학술과학의 전통이 없거나 혹은 적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강한 그리고 응용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 과학자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분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초 과학자들과 응용 과학자들 아까 또 과학자 사회가 단일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서로 다른 가치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또 젊은 과학자들과 또 지금 기성세대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규범의 차이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출연연 연구자들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훨씬 더 산업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좀 더 국가
의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흥미로운 것은 국가주의 혹은 민족주의적인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물론 과학기술의 어떤 유용성을 강조하고 경제성을 강조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전부 다 공통됩니다. 그렇지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조금 더 독특한 특성이라면 이것이 유용하다, 이것이 우리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정도를 그걸 더 뛰어넘어서 자신을 일종의 어떤 산업의 역군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심지어는 또 물론 언론에서도 이제 애국자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뭔가 좀 다른 자신들의 위치를 상정을 하고 또 그렇게 국가도 그렇게 호명을 해 왔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가치들을 좀 내면화하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황우석 박사가 뭐 바이오테크놀로지 세계에 뭐 태극기를 꽂는다, 뭐 이런 식의 조금 굉장히 국가주의적인,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레토릭을 구사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 분위기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한국에서 좀 독특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는 왔는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과학기술자들이 어떤 가치관 혹은 규범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한 어떤 경험적인 연구들은 꽤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가치관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다시 말해서 그러한 한국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민족주의라든가 혹은 국가주의적인 가치관 규범이 어떤 독특하게 존재한다라면 그것 때문에 한국 과학자들이 실제 연구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혹은 그 연구를 확산시키는 과정 속에서 뭔가 다른 행동이 나타나야 될 텐데, 그럼 그런 것들은 무엇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의 연구가 좀 부족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 한경희 이제 최문희 선생님이 이제 쓴 그래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탈정치화와 과도한 정치화라는 것이 이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 문제, 뭐가 문제이고 어떤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느냐라는 것은 국가가 정하고, 엔지니어들은 그 내부에서 그 작은 문제풀이에 어떤 머무는 어떤 이런 것을 내면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반면에는 굉장히 국가 정책에 의존하는 그런 어떤 과도한 정치화라는 이런 두 가지가 나타난 이유가 바로 국가 중심적인 어떤 이런 가치관들과 결부된 것이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주의 혹은 민족주의라는 것은 어떤 필요한 인력을 과학기술계로 흡입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혹은 또 여러 가지로, 그런데 다양한 방식으로 새롭게 정의될 수 있다는 부분은 강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화와만 관련해서도 이것이 굉장히 한국 경제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광고를 하는 하나의 레토릭으로서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과도하게 과학적인 연구의 어떤 공익성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어떤 저항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치관으로서도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연구들이 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뭐 보상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서구에서의 연구들은 단지 이제 이 규범이 개인적 차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과학의 어떤 제도가, 특히 보상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서 이러한 규범을 준수하도록 어떤 강화하고 이것을 재생산하는 역할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과학자 사회의 이제 인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과학자들은 명예로 먹고 산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지위를 결정한다라는 이론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부르디유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어떤 상징적인 과학자분도 있지만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연구가 가장 뛰어나서 인정을 받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정치력이 있어서 어떤 국가의 정책을 좌우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얼마나 일치하느냐 혹은 얼마나 다르느냐, 그리고 이 둘이 얼마나 서로 삐걱대느냐 혹은 그냥 조화롭게 서로 다른 가운데서 같이 가느냐, 이제 이러한 것을 통해서
과학 제도 보상 체계를 보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과학의 상업화와 관련돼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경험적인 연구들은 대체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한국 과학자 사회가 굉장히 자율성이 낮다. 그리고 외부의 영향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즉 이것이 이러한 이유는 국가 지도의 연구 개발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고 보통 주장들을 합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보면은 과학의 상업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80년대 말에서 90년대 가면서 국가가 이제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연구비가 그냥 굉장히 확산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화랑기였고 그랬다가 국가의 연구비가 막 축소됩니다. 축소되면서 그러면 대학들이라든가 어떤 학술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연구비 부족을 어디서 메꿀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국가도 야 우리도 돈이 없으니까 이제 기업과 시키기를 바랬고 그래서 그런 법들 그런 것들을 조금 촉진할 수 있는 법도 만들었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국가 지원이 약화되면서 산하 경계가 더 강화되는 어떤 이러한 추세로 갔었는데 한국에 있어서는 국가 지원은 계속 확대됩니다. 그리고 국가 지원이 계속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과학의 상업화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과학의 상업화 이런 것들이 원래부터 물론 한국에서 경제 성장을 중심으로 과학 기술이 어떤 정당성을 획득해 왔었지만은 더욱더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이것은 과학의 상업화 혹은 과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의 과학조차도 기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서 정말 상용화될 수 있는 연구를 해라라는 것이 단지 돈을 위해서 혹은 경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는 형태로 발전됐다라고 봅니다. 혹은 과학상을 보더라도 한국 사회에서는 민간보다는 정부에 의해서 과학자 상이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어떤 그 외부적 목표를 실현하는 형태로 나타났다라는 것이 많은 연구들입니다. 연구 주제를 과학자들이 어떤 이유로 이제 그 주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서베이를 해봤었을 때 보통 공학과 농수산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그리고 또 이제 출연연 연구자들이 그리고 또 여성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은 자율성이 낮다라는 부분들과 굉장히 관련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스태블리시가 좀 덜 됐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과학 외부의 이해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출연연 같은 경우는 그 하는 연구가 뭐 출연연에서도 기초도 있고 뭐 응용도 있고 이제 좀 더 개발 쪽에 가까운 것도 있습니다만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하더라도 분명히 좀 더 그 낮은 제도적 자율성 때문에 외부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보이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결과를 낳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황혜란 윤정로 선생님이라든가 혹은 한경희 선생님 같은 경우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 정부에 의해서 막 주도되고 움직이다 보니까 대학이든 출연연이든 간에 정부의 정책이 바뀌면 거기에 전부 다 쏠려져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대학들마다 혹은 출연들마다 뭔가 서로 좀 다른 형태의 어떤 제도적인 다양성이라든가 이러한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전부 다 획일화되고 전부 다 동형화되는 형태로 발전을 되어졌다. 그래서 한국의 대학의 어떤 연구 시스템이라든가 실제로 연구하는 그 형태라든가 혹은 출연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똑같다. 이런 연구들이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보고되고 있고 이런 것이 한국 과학자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과학자 연구들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뭐 이제 공공연구 부분에서 이제 바깥쪽 조금 얘기하셨는데 그보다 더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뭐냐면 기업의 과학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삼성이라든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대학 몇 개를 합치고 출연연 몇 개를 합친 것보다 더 커다란 자원과 인적 자원과 재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그럼 거기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다른 과학자들과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그 과학의 상업화를 연구하면서 아까 산학연 연계가 정말 잘 되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어떤 질문을 일부에서 던져주셨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서구의 연구 보면은
대학의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그 연구 문화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연구 문화가 다르다. 그래서 그 문화가 서로 이렇게 합쳐질 때 보면은 막 서로 삐끄덕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연구들은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바로 그러한 그 어떤 구체적인 부분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삐끄덕대는가, 어떻게 서로 가치관들이 어떤 식으로 정렬해서 그러면 같은 어떤 그 목표들을 만들어 나가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다음에 연구 혁신 과정을 관리하려는 노력이 현재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H 인덱스 그래서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공학이라든가 자연과학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나는 H 인덱스가 몇 점이다라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얼마큼 뛰어난 연구자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정량화되는 것이 보상 체계가 자꾸 그쪽에 의해서 그런 것들의 터에서 보상 체계가 이루어지니까 과학자 사회 내에서의 인정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정량화된 지표에 의해서 행정가들에 의해서 인정을 얻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은 과학자 사회에서 과학자들이 행동하는 것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PBS라든가 혹은 대학에서 성과 연봉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입됐을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학에서는 보통 이제 멀티태스킹 인바이러먼트라고 하죠. 어떤 대학에 예를 들어서 대학으로 따진다면 대학 교수는 연구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래서 교육의 기능도 있고 또 사회봉사의 기능들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보상이 연구에만 확 쏟아진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교육을 등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그런 모습들이 경험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도 이제 넓은 차원에서 혹은 긴 호흡에서의 혁신 연구가 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연구 생산성과 계층화 문제는 그럼 이런 식으로 보상의 구조에 의해서 그렇다면 대학 사회가 굉장히 계층화되고 이제 층화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과학자 사회가 계층화되고 어떠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과학자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잘 나가는 과학자와 잘 나가지 못하는 과학자가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누적 이익, 마태 효과 뭐 이런 혹은 네트워크 효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연구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A라는 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환경에 처하고 또 한 사람은 똑같은 연구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 여성이기 때문에 더 불리한 환경에 처하는지 혹은 그런 것들이 더 없는지 이런 것들이 각각의 사회와 각 시기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의 연구들이 바로 연구 생산성과 계층화에 관련된 연구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주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보면 이제 과학자 사회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누적이익이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초기에 내가 어떤 성과를 내느냐 혹은 내가 어떠한 그 연구 집단에 소속돼 있느냐가 그 이후의 연구 성과를 거의 결정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처음에는 비슷하다가 점점 더 크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한국 사회에서도 누적 이익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경험적 연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생산성과 인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분화되고 있다라는 것도 보입니다. 즉 한국 사회의 어떤 대학에서도 어떤 상위의 대학들은 미국 상위 50개 대학에 비교해서도 그 연구 성과 면에 있어서는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다른 차이가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지위를 획득하는 그러니까 어디에 소속되느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연구 생산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어떤 특수주의적인 성격들은 좀 약화되는 반면에 어떤 연구비 획득에 있어서 여전히 굉장히 강한 어떤 연구주의적인 그러한 영향들이 있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한국 사회에서의 연구 결과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되어져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본다라면은 새로운 평가 지표 혹은 연구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아까 사회와 관련되어져서 정말
80% 이상의 논문이 한 번도 인용되지 않은 논문입니다. 그렇다면 논문을 하나 더 쓰고 논문을 2개 더 쓰는 것이 무엇이 더 중요한가? 정말 아까 뭐 플로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한국 사회에 정말 어떤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연구들이 수행됐는가, 이런 것이 사실 논문 한두 개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또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 시스템 속으로 가져와서 좀 더 새롭게 과학자들에게 인정을 부여해주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부분들은 분명히 이야기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제 사회과학에서는 패널 데이터가 아니면 사실 거의 그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까지 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BK21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느냐 보면 BK21 만들어지고 한 2, 3년 그동안의 연구가 잔뜩 되고 그다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BK21에서 처음에 시작했었던 그 대학원생들이 10년, 20년, 30년 같은 사람들을 추적해 보면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식의 좀 더 정치한 연구들이 아직까지 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한계인 것 같고요. 한국 사회에서 강한 어떤 네트워크의 연구,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좀 더 강화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가서 좀 더 빨리 이제 과학기술과 사회 연구에 대해서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과학기술은 아까 전문가 집단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전문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 혹은 때로는 뭐 의회로부터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나와 주변의 동료만이 알고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예외주의적인 어떤 시각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점점 더 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과학기술이 공공선에 기여한다라는 어떤 확신, 계몽주의적인 확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정말 과학기술이 내 삶에 긍정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오히려 위험을 더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도 제기됐고, 이러한 어떤 정당성의 문제에 때로는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라도 과학기술과 어떤 일반 시민들의 관계가 재정립되어져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혁신연구와 관련되어져서 이 문제의 어떤 질문을 다시 정리한다면, 과학기술 정책 결정 과정 혹은 과학 지식의 생산 과정에서 그렇다면 시민의 역할은 어때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던져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두 가지 맥락에서 이러한 연구들이 정당화되는데요. 첫 번째는 과학기술과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강한 민주주의적인 전통에 의해서 시민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규범적인 입장이 있고, 그러한 입장에 기초해서 연구가 이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로컬 날리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뭐 국부적 지식 혹은 국지적 지식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지식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들이 과학자들의 연구에 혹은 혁신 과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라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각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시민 지식이 활용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져서 그 배경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은 누적적으로 발전하는데 때로는 특히 정책과학의 같은 경우 때로는 누적적으로 발전하기도 전에 뭔가 어떤 사회적인 시급성 때문에 결과물을 내주어야 되고 과학자들이 발언을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과학자들조차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사회는 그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이러한 것을 이제 탈정상 과학이라고 부르고, 이런 경우에는 시민들의 지식과 과학자들의 지식의 차이가 그 간격이 훨씬 더 좁아진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확장된 동료 공동체의 역할을 통해서 그 과학적인 지식이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의 지식이 갖고 있는 어떤 정당성 혹은 타당성을 팩트 체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로컬 나리지, 국지적 지식이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지식을 보완할 수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필요로 하는데,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드러내고 그러한 부분들을 연구하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의 국내에서 시민들의 참여에 관련된 연구들도 이 세 가지 맥락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과학기술의 민주주의적인 시각, 시민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어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술 영향평가 같은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었을 때 그것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영향들, 이런 것들을 바라다 보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기본법은 분명히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 과학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문제점 같은 것들도 함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되어져서 사실은 이제 기술 영향 평가가 제도적인 부분이라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 참여 실험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조작 식품이라든가 생명복제 기술, 기후 변화 등등과 관련되어져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왔고, 과학 상점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제기된 시민사회에서 필요한 연구들을 해결해주는, 그러니까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연구들도 주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이런 민주주의적인 전통에 의해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분명히 규범적인 차원에서 타당하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시민 참여의 결과가 정말 과학기술 정책에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면은 과학기술 정책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좀 더 사실은 정책학적이고 행정학적인 연구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기술에 대한 이제 시민의 어떤 저항과 관련되어진 연구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한국이 이제 그 어떤 선진국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이제 미리 어떤 예를 들어서 GMO와 관련되어져서 선진국에서 막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GMO가 도입되면서 표식제 이런 것들은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논란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만, 한국에서는 한국 정부도 의외로 표식제 필요하지, 이런 거 없으면은 크게 논란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논란이 사그라드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바이오가스라든가 이런 그 송혜진 박사님께서 하신 연구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처럼 선진국과 거의 이제 대등한 관계에서 대등한 독과 비슷한 문제들을 막 경험하면서 선진국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시민들이 왜 기술에 대해서 저항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혁신 연구와 관련돼서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부분들은 시민 참여를 통해서 지식 생산에 어떻게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연구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잘 정리된 사례 연구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만 예를 들어볼 텐데요. 이정 박사의 어떤 그 아토피 질병의 예를 보면은, 지금 아토피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대부분 한국에서는 전부 다 환경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제학계에서는 사실은 환경 때문이다가 주도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사실은 오히려 유전적인 소양 같은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더 보편적인 것인데, 한국에서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사실은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환자들과 환자들의 가족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실제로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풍욕이 도움이 되더라, 내가 식품 첨가물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아토피 질병들이 많이 낫더라, 이런 것들을 환자 가족들이 올리고, 또 그런 것들이 한의학계라든가 이런 일부 전문가 집단들의 호응을 얻어서 어떤 새로운 지식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어떤 환경병으로서 정립되는 예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근골격계 직업병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수행되지 않은 과학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한국통신노조가 예를 들어서 여성 전화 안내원들이 이제 병가가 잦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여성 안내원들이 건강이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나태한 건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니까 경견한 장애, 그러니까 목과 이제 어깨가 이제 아픈 거죠. 이제 똑같은 자세로 이제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병가를 내게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산업보건의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해서 바로 이제 어떤 그 작업 환경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발견해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빙랩 같은 경우도 이제 폐쇄된 실험실을 벗어나서 이제 혁신 활동 이제 실제 그 결과물들을 사용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그것을 느끼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통찰력들을 실제 연구 혁신 현장에 적용하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이 이제 서구에서는 대체로 이제 기업의 제품 개발 활동에 주로 쓰였었는데 한국에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서 들어왔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독특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 이러한 연구들이 굉장히 소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족한 점은 뭐냐면 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혁신 현장에서 지식 생산자로서의 시민 참여가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리빙랩 같은 경우도 이러한 형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연구들은 많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시민들의 바로 이러한 어떤 인식과 이러한 지식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제품을 개선하는 데 이루어졌다 이런 것이 뭐 이렇게 발표 형태로는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어떤 논문의 형태라든가 보고서의 형태로서 분명하게 드러난 부분들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발굴되어져야만 이것이 새로운 혁신 시스템의 맹아를 어떤 정책 실험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민 참여라는 것은 당위성으로서 이루어지지만은 굉장한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들의 어떤 일회적인 참여 같은 것들은 굉장히 단발성이고 사실은 굉장히 사그라지기 쉬운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 그냥 개별적인 시민들에게 맡겨져서는 이루어지기 어렵고 시민운동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윤리법 같은 것들의 개정을 통해서 한국에서의 배아 연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는데 생명윤리법도 일반 그냥 개별 시민들의 참여로만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없고 시민운동 단체라든가 혹은 생명윤리학회라든가 뭐 이러한 어떤 전문가 집단이 함께 움직여져서만 가능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경험적인 연구들도 좀 더 정치하게 진행되어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장시간인데 제가 시간 많이 오버해서 송희진 박사님께서 알아서 짧게 정리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송희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사회기술혁신연구단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사회문제 해결과 과학기술 연구의 현황과 과제입니다. 발표자이신 송희진 박사님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서울대 과학사 과학철학을 석사로 전공하시고 고려대 행정학 과학기술 정책 박사 학위를 하셨습니다. 추격과 사회기술 혁신, 특히 과학기술과 사회에 관련된 사회문제 해결 부분에 많은 연구 초점을 가지고 계시고요.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사회기술혁신연구단의 단장으로 계십니다. 송희진 박사님을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박희재 교수님이 그 혁신 연구에서 사회의 발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 서 있는 연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회 문제 해결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은 연구가 이제 역사가 길지 않죠. 아마 2000년대 중반서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 많은 연구는 없고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연구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를 저희가 다루는 내용은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또 저희 연구소에서 이렇게 새롭게 개발하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어넣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왜 이제 이런 논의들이 등장하게 되었는가? 이건 이제 그 우리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 환경의 변화 그리고 정책 이론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이런 말씀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뭐 저성장, 양극화, 그리고 낙수 효과의 소멸, 뭐 이건 지금 대선 과정에서 다 지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문제, 그리고 기후 변화 문제들, 이거는 아마 이제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갖고 가야 될 문제고 해결해야 될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들로서 이제 포용적 성장이니 뭐 지속 가능성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과학기술 정책 영역에서 이거에 대한 대응들이 필요하게 되었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일찌감치 이제 이런 대응을 시작을 했습니다. 2010년대 출발을 하면서 이제 호라이즌 2020을 기획하고 거기서 이제 여기 소사이탈 챌린지라는 이런 범주를 정책의 중요한 영역으로 설정을 하고 거기에 예산을 제일 많이 배분하는 38% 정도 이제 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배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연구를 추진하는 기본적인 그 원칙으로 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는 이런 틀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쪽으로는 좀 더 구체화돼서 이제 챌린지 드리븐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문제 해결 중심의 혁신 정책을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the best science in the world가 아니라 the best science for the world를 고민해야 할 때다. 이게 이제 덴마크의 과학기술부 장관이 이제 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벨상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과학기술은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형태의 연구를 해야 된다. 이 우리나라랑 상황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다른 이제 맥락들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얘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흐름에서 이제 일부 탔습니다. 특히 2012년에 대선 국면에서 복지 어젠다가 중요한 것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대선이 끝난 후에 복지와 관련된 영역으로서 이제 이 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런 논의는 있었습니다. 근데 담론 수준이었죠. 근데 2012년 이후에는 예산이 배분되는 사업으로 만들어지면서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부처 사회 문제 해결형 사업도 있고 또 미래배산 사업들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하는 또 도시 문제 해결형 사업도 있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사업의 영역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논의들의 흐름에는 이제 이론적인 변화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최근에 나온 과학기술 혁신정책 교과서에 나온 그림입니다. 논의들을 정리한 그림인데요. 여기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1.0, 2.0, 3.0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선형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여기 2.0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현재 이제 주류가 되고 있는데 혁신 체제론, 이노베이션 시스템론이 되는 것이죠. 근데 두 이론은 기본적으로 하나는 이제 인류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 그리고 이노베이션 폴리시 2.0은 산업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근데 이제 이노베이션 폴리시 3.0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사회 내지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질이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고, 그래서 혁신을 어떻게 촉진시킬 것인가뿐만이 아니라 혁신을 통해서 우리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이제 이론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이제 많지는 않지만은 그동안의 기술혁신 연구나 기술혁신 학회지, 뭐 과학기술 리뷰에서 나왔던 이것과 관련 연구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향후 이제 우리 다들 이슈를 보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정리하는 관점은 이제 기존의 그 혁신 연구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 연구 3.0의 관점에서 그건 결국 혁신을 새로운 프레임에서 보는 것들인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논의들을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기존 연구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박혜지 교수님 말씀에서 나왔죠. 언던 사이언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연구인데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아토피 연구, 그리고 여기 그 근골격계 연구, 그리고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환경 노출에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 굉장히 중요한 연구들인데 연구들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정치적 상황이나 작업장에서 권력관계 구조 이런 것들 때문에 필요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연구들, 이런 연구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새로운 형태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RRI, 그러니까 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에 대한 연구들을 이제 소개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아까 박혜재 교수님, 송진 박사 두 분이 현재 이제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RRI 연구의 동향과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들을 다룬 논의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3세대 혁신 정책과 관련된 논의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이노베이션 폴리시 3.0과 관련된 논의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논의들이 거의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전형적으로 산업 혁신 중심의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현재 이런 논의들이 얘기되면서 사회 문제 해결,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혁신 정책의 목표가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혁신 과정의 변화들을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서 이제 사회 혁신론, 우리는 주로 산업 혁신, 기술 혁신만 얘기했는데 사회 혁신론이라는 것들이 이제 소셜 벤처나 뭐 소셜 앙트러프르너십이나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개발과 관련돼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혁신론 현재 서울시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제 정책으로 입안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들을 사회혁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시민사회가 주로 해왔던 건 사회 비판이었는데 이제 비판의 전략을 넘어서 시민사회가 참여해서 우리 사회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동안에 국가가 해결하지 못했던 사회 문제들, 그리고 시장이 해결하지 못했던 사회 문제들을 시민사회가 참여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혁신 전략, 이제 사회혁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사회혁신론하고 과학기술에서 이루어져 온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논의들이 이제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굉장히 좀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전환론, 아까 이제 이노베이션 폴리시론 3.0론의 근간이 되는 것들인데 우리 사회가 접한 문제들, 아까 고령화라든지 그리고 기후변화라든지 에너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두 개의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술과 사회와 문화와 그리고 관련된 제도와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동차에 익숙해진 이런 시스템은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험제도, 직주 근접 주거와 일하는 데가 분리되는 부분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문화의 여러 가지 코드들 이런 것들이 결합돼 가지고 계속해서 그 탄소 중심의 시스템들을 유지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 자체를 전환하는 이런 논의들이 필요하다. 그건 뭐 원샷의 정책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라 한 30년 정도의 전망을 가지면서 비전을 가지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소개를 하면서 이제 우리도 이런 개별적인 대중적인 정책들이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대중적인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환의 전망에서 접근을 하자라는 이제 틀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도 계속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리빙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맥락에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 R&D에서 R&D의 성과가 문제가 많다. 그리고 현장과 연결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것과 관련 해결책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현장의 수요를 R&D에 반영하면서 그 문제를 같이 풀어갈 수 있는 그러면서 현장 수용성이 높은 사용 실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리빙랩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R&D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사용자와 R&D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같이 문제를 풀어가는 시스템으로서 얘기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기존의 R&D 시스템과는 달리 초기 단계 사용자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추진 과정에서도 사용자가 참여하는 리빙랩들이 운영이 돼야 되고 그리고 평가 과정에서도 사용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하나 이제 여러 가지 정책 방안들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깊이 있는 연구라기보다는 이제 해외에서 이루어진 논의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 적용하는 이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돼서는 결국 사회 문제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분석들을 해야 될 것인가가 얘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 깜짝 놀랐던 게 그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들어야 될 과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선택 과목으로 있는 게 사회 문제론입니다. 그래서 수험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사회 문제론이라는 수험서. 그래서 우리 사회 문제들을 쭉 병렬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그 사회 문제를 보는 관점들에 대해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시험까지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과학계 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좀 일반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정의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현재의 상황들에 대한 논의들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R&D 하는 분들을 만났을 때
사회 문제란 뭐냐?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모든 게 다 사회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 교과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들하고 이런 이제 그 사회복지학에서 이루어진 이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합이 된다면은 사회 문제는 이렇게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회적 수요를 조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에 대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데이터 마이닝 내지는 이제 그 키워드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회 문제를 이제 그 어떤 것들이 주요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은 이제 정량적인 접근 방법들이고 그거에 대한 또 해석들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건 아직은 많은 이제 연구들은 되어 있지 않고요. 평가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특허 기술력 그리고 논문 가지고 평가하는 시스템에서 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를 할 유인 요인이 굉장히 적습니다.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는 이걸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얘기가 되는데 극히 이제 연구가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수준에서 현재 이제 이루어진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루어진 연구 성과들을 보면은 해외에서도 초기 단계에 있는 논의들입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뭐 사회혁신론, RRI, 시스템 전환론 초기 단계에 있는 논의들인데 이것이 굉장히 빨리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빨리 소개가 되었는데 이건 이제 그 실천적인 측면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으로 사회 문제 해결형 정책들이 만들어지면서 그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도 구축하고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건 현재 우리 지배적인 패러다임인 산업 혁신 중심의 논의들을 이제 비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이 논의들을 굉장히 빨리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소개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각각의 논의들이 전통들이 다르거든요. 시스템 전환론, RRI 그리고 사회혁신론 이런 것들이 전통들이 다른데 외국에서는 그 다른 전통들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류 이론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막 섞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구에서는 원래 이론이 나온 곳에서는 각각의 이제 커뮤니티를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꺼번에 이제 묶여지는 용광로처럼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이것이 또 한 단계 더 논의를 진전시키는 토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한 정책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개발과 이론적인 분석들, 연구들이 같이 공진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론이 앞서고 어떤 경우에는 정책이 앞서고 성공적 작용을 주고받으면서 진화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이론들을 전개할 때 이 현장의 얘기들을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또 그걸 나온 정리된 결과들을 또 그 현장에서 또 정책을 구현하는 이런 얘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사회혁신론하고 이제 기술혁신 쪽을 연결시키는 논의가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디지털 사회혁신이라는 디지털 기술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논의들이 이제 활동가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결합시키려는 시도들이 양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소셜 벤처라든지 사회적 경제라든지 기존의 혁신 연구에서 혁신 주체로 논의되지 않았던 이런 주체들을 혁신 활동의 주체로 이제 호명하고 그들 혁신 이론에 결합시키려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론적인 노력들은 정책에도 일부 반영이 되어가지고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현재 나온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입니다. 미래부에서 키스텝과 같이 만든 건데 여기 보시면 쭉 나오는 내용들이 외국에서 나왔던 이런 사용자 참여니 리빙랩이니 이런 얘기들이 전부 반영이 되어 있는 논의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국에서 초기 단계 논의들이 빨리빨리 현장의 이론으로 반영이 이제 그 원리로 반영이 돼가지고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현재 추진된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의 사례인데 여기서 리빙랩을 서로 잘 모르는데 어쨌든 리빙랩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공유하고 그걸 돌리면서 리빙랩을 운영을 하면서 연구 책임자도 진화를 하고 그 연구 책임자를 관찰했던 이제 이런 그 연구자들도 같이 사회과학 연구자들이죠. 같이 이렇게 진화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사례인데요. 이건 그 오마이뉴스에 이 좀 긴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들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리빙랩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도입되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받고 있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쭉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주요 이슈의 연구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는 계속해서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을 받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뭐냐?
이제 이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산업혁신과는 목적이 다르고 추진 체제가 다르고 그리고 여기 참여하는 주체들이 다르다라는 점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논의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가령 환경, 뭐 안전, 보건 쪽에서 산업을 육성하면 산업 육성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제품과 서비스가 구현이 돼서 사회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보건복지부나 환경부나 또 안전처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으로 사업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이게 사회정책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책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형태로 그 연구발 사업들이 배열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아까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게 어느 것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를 하는 것인지, 이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이거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 연구가 안 돼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인무지향적 연구입니다. 가령 이제 우리가 아폴론이 아니면 이제 뭐가 있죠? 뭐 콩고든이 뭐 국가의 어떤 그 위상이나 국가의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되어 왔던 정책들, 인무지향적 정책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하고 지금 사회문제 해결형 정책하고 문제 해결형이니까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사회문제 해결형 같은 경우는 사회 문제에 대한 관점과 어떤 이해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구성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인무지향적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정하는 굉장히 테크노크라틱한 프로세스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연구 추진 체제나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문제 지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논쟁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맥락에서 이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이거 출연연에 계신 분들이나 연구에 계신 분들은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 얘기를 하면은 인무지향적 연구로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프레임으로서의 접근들. 그러니까 그동안의 혁신 이론은 가령 리니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기술자의 관점에서 본 혁신 이론입니다. 그리고 혁신 체제론, 이노베이션 시스템론은 산업, 기업의 관점에서 본 혁신 이론이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사회문제 해결형의 경우에는 이제 시민사회의 눈으로 본 혁신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민사회의 눈으로 본 혁신 이론이라면 이제 어떤 것들을 내용으로 갖춰야 될 것인지, 그것이 기존의 기업, 과학기술계의 눈으로 본 것과는 뭐가 같고 뭐가 다른 것인지 이거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 뭐 아까도 많이 얘기가 됐지만은 여기서 좀 좁혀가지고 현재 우리 거버넌스 구조를 보면 기술을 공급하는 부처 내지는 부서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사회정책 부처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상하죠. 우리가 이제 공공구매나 아니면 사회정책 형태로 추진할 때 거기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서비스나 아니면 그 장비나 시설들이 필요한데 많은 경우 그걸 자체에서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쓰기보다는 수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싼 가격에 수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기술 개발 입장에서 봤을 땐 이 공공구매랑 연결이 되면은 일부 초기 시장을 만들고 또 테스트 베드를 확보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양자가 따로 간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사회정책 부처에서 이루어진 R&D를 보면은 환경부에서 이루어진 R&D하고 환경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 사업하고는 별로 연결이 없는 거죠. 근데 양자가 결합이 되면은 서로가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필요합니다. 왜 이게 안 되는지, 그걸 된다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버넌스를 얘기할 때 시민사회를 항상 빼고 얘기를 하죠. 이 거버넌스가 등장한 개념은 기본적으로 민간, 시민사회 참여가 기본적인 핵심적인 요소인데 우리 거버넌스 얘기할 땐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시민사회 참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연구들이 필요한 거고 특히 이제 그 사용자의 참여, 뭐 시민사회 참여를 얘기할 때 많은 비판들이 나오는 거죠. 그 양반들 참여하면 자기 얘기만 한다. 그 사람이 다 대표하는 거냐? 맞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그 특정 집단 내지는 특정 시민사회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 내지는 의견들을 어떻게 조직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특히 이제 리빙랩과 같이 실제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그 시민들이 아니라 개별 사용자들이 아니라 조직화된 사용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이제 이런 조직화된 사용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지, 그들의 기능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이들은 누가 될 것인지 이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가설은 저희가 이제 사회적 경제를 아까 이제 불러왔다고 그랬는데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공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고
조직화된 형태로 움직이면서 연구자와 계속해서 상호작용하면서 사회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갈 수 있는 집단은 현재로서는 이제 그 사회적 경제 조직들, 뭐 사회적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들이 이제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그 사회 문제 해결은 그 기술개발 사례의 경우에도 원주 의료사회적 협동조합과 그 이제 김윤택 교수가 같이 공동 작업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같이 학습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일부 이제 그런 가설들이 지금 증명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연구기관 지금 출연연 개편하면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안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사회문제 해결인데, 근데 막상 가서 보면은 이제 잘 안 되죠. 잘 안 되고 그냥 프로포즈 쓸 때 같이 모여서 쓰고 융합 연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문제 해결은 더 그렇죠. 이걸 인문사회학 쪽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독특한 방법론들이 필요합니다. 이 트랜스디스플리너리 리서치, 이건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문가 시민사회가 같이 참여하는 것들인데, 이제 이거에 대한 방법론 연구들이 전혀 지금 우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융합 연구 하라고 그러고 있고 사회문제 해결의 연구 한다고 그랬는데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하고요. 현재 이제 독일 지역,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나 또 이쪽 독일 지역에서 이제 이미 이제 그런 사회문제 해결의 연구를 수행을 하면서 이제 이런 경험들을 지금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디스플리너리 리서치에 관련된 방법론들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사회에 적용하는 방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의 경우에는 R&D뿐만이 아니라 그 법제도 문제, 뭐 인증 문제, 표준 문제, 전달 체계 문제, 굉장히 복잡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이걸 R&D 하는 사람이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메꿔줄 수 있는 다른 조직체들, 다른 전문가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에서의 사회문제 해결형 R&D가 갖는 의미들, 특히 이게 문제 해결형 R&D, 문제 해결형 대학과 관련된 논의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로 이제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문제 해결형 그 혁신 생태계에 대한 논의들이 필요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논의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혁신론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셜 벤처, 소셜 임팩트 투자, 뭐 이런 사회문제 해결 관련된 여러 가지 혁신 주체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제 과학기술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에서는 이 논의들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태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 쪽에서는 이상하게도 이런 얘기들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것도 이제 같이 얘기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들이 더 이루어져야 될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과 산업혁신의 관계인데, 그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한 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혁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이제 그 크리스틴센이 그 파괴적 혁신의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이미 한 적이 있는데, 이제 현재 우리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에서는 이 틀은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업혁신을 먼저 앞에 내세우면은 다시 또 이제 기존 연구개발 체제로 리셋될까봐. 우리는 워낙 산업혁신에 대한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리셋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산업 육성이나 산업 형성 관련된 논의들은 일부러 뺀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좀 논의들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연계 부분들이 중요한 이슈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그 커뮤니티가 커나가야 되는데, 결국 그걸 위한 경제적 자원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게 산업화되는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넘어가고요. 그리고 지역 혁신도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지역 혁신을 하기 위한 주체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정부 사업을 어떻게 따올 것인가, 그것을 위한 그 지역 혁신 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논의였는데, 여기 이제 거꾸로 된 출발을 합니다. 지역 문제 해결에서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혁신 활동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발굴해서 갈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논의의 출발점이 되면서 기존의 지역 혁신론을 거꾸로 이제 재해석하는 그런 작업들이 될 것이고요. 이건 뭐 최근에 이루어진 스마트 시티에 대한 논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스마트 시티 얘기하면 주로 우리 과거에 유비쿼터 시티 하면서 이 망 쫙 깔고 하는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시티, 도시 혁신, 농촌 혁신, 이런 맥락에서 연구들이 이제 수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 내지는 그 논의와 관련된 이론들은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갖는 의미들이 있는데, 기존의 성숙 단계에 도달한 혁신 연구 정책을 새롭게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이쪽 영역이 성장 영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혁신 정책은 성숙 단계에 도달했거든요. 할까 안 할 거 거의 다 해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데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 관련된 이론으로 정책들은 그 돌파구로서 새로운 형태의 영역들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을 제공해 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현재 추격, 성장, 공급 중심의 이제 우리 혁신 이론과 정책들을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대안, 뭐 여러 가지 형태 대안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